혹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나 어젯밤 꾸었던 기이한 꿈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는 아주 특별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정신분석학의 거장 프로이트의 어깨 위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꿈과 정신증이라는 두 세계가 사실은 어떻게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무의식만이 가진 독특한 문법, 압축에 대해서, 또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실수들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첫걸음을 떼어보죠. 이 책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이 어떤 지적인 토양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정신분석학이라는 세계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그야말로 한 거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프로이트를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의 도구를 직접 사용해봐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으로 직접 하늘을 들여다보지도 않고서 그의 발견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직접 경영하고 실천하고 검증해 본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엄격한 과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존경과 독립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보입니다. 저자는 프로이트가 발견한 정신분석학이라는 위대한 방법론, 그리고 꿈의 메커니즘 같은 통찰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아기 성적 트라우마 하나일까? 혹은 성욕이라는 개념이 정말 인간 심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인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려는 한 새로운 사상가의 첫걸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적인 배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심리학적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의 논리와 정신증 환자가 겪는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논리가 사라져버린 정신증의 세계.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경험하는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꿈의 세계. 만약 이 둘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쌍둥이라면 어떨까요? 이 놀랍고도 대담한 가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될 겁니다. 꿈과 정신증의 세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규칙들이 힘을 잃습니다. 우선 현실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고 생각의 속도는 느려지죠. 생각과 생각 사이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고 와해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 대신에 모호한 상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현실 세계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모순적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기도 하죠. 이건 마치 현실이라는 단단한 댐이 무너지면서 그 뒤에 있던 무의식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바로 주의력이라는 댐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력이란 현실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우리 정신의 힘을 말하는데요. 이 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논리라는 정돈된 물길은 힘을 잃게 되고 그 틈으로 무의식의 강물이 제멋대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기이한 이미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이 무너지는 현상은 우리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환자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자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자전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시면 사과와 과자, 과자와 자전거는 의미상으로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과라는 소리, 자라는 소리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음향 연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한 장면에서 전혀 다른 장면으로 뜬금없이 이동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의미의 깊은 강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 소리라는 얕은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무의식의 언어에도 혹시 어떤 규칙, 일종의 문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 바로 압축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압축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 기억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꾹 눌러 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에게 야단맞았던 기억에서 오는 두려움, 또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꿈속에서는 거대하고 위험 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산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이미지 하나에 아버지와 관련된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 전체가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의식은 이처럼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압축이 이미지, 생각, 감정 등 모든 재료를 한 냄비에 넣고 끓여내는 커다란 요리법 전체를 가리킨다면 혼합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단어와 단어를 섞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적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스모크와 fog를 합쳐서 스모그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요. 즉, 이 혼합은 언어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압축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령 누군가에게 사과는 빨갛다, 그리고 사과는 달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주면서 주의를 살짝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는 빨달다 같은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중력이 약해지면 생각들 사이에 그어져 있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훨씬 더 복잡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최소한 4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이 꾹꾹 눌러 담겨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해체해보죠. 첫째, 양고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셋째,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네, persevere라는 생각. 그리고 넷째, 실험 규칙 때문에 아무거나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4조각이 마구 뒤섞이고 또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이렇게 기이한 문장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의 지배를 벗어난 무의식의 작업 방식을 우리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만약에 압축이 무의식의 문법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감정복합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감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컴플렉스라는 개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강력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자석은 아주 강한 감정의 에너지를 띠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생각, 기억, 감정들을 자기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부분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자석은 우리의 기분, 우리가 하는 선택, 그리고 행동 방식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합은 그냥 오래된 기억들을 담아놓은 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율적인 존재에 가깝죠. 강렬한 감정을 연료로 삼아서 자석처럼 우리 생각의 물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대화를 하다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정신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머릿속이 텅 비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 안에 2개의 영혼이 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과 생각들 속에서 미묘하고 또 종종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슬며시 드러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억의 실패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신사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얀 천이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을 덮는 수위를 떠올리게 했고, 수위는 최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 형제를, 그리고 그 뇌졸중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즉 그의 복합을 정통으로 건드려버린 겁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순식간에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생각을 피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긴급 차단 조치, 다시 말해 억압이었던 거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속에 나오는 하얀 천에 쌓인 소나무를 곧 죽게 될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고, 그 끔찍한 생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아예 그 단어로 향하는 기억의 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이 만각이라는 부재의 방식이 아니라 휘파람이라는 비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흥미롭죠? 의식의 차원에서는 아마 농담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달랐어요. 무의식은 휘파람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방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의식은 그 노래 가사가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필사적으로 그 가사를 잊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멜로디는 무의식의 폭로이고 가사의 망각은 의식의 방어인 셈이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완벽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시한 말장난이 어떻게 활성화된 복합으로 곧장 연결되는 직통 회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뜬금없는 말장난은 사실 무의식이 만들어낸 아주 기발한 작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그의 강렬한 소망, 즉 복합이 눈앞에 놓인 이탈리아산 오렌지를 보자마자 터져 나온 거죠. 그의 무의식은 오렌지와 기차가 있는 조차장이라는 두 단어를 순식간에 결합해서 이 농담을 만들어낸 겁니다. 본인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겠지만 사실 그 농담은 그의 좌절된 소망이 외치고 있던 아주 절박한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해독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오늘 무심코 잊어버린 단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린 멜로디, 혹은 툭 뱉어버린 말실수는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한 통의 편지는 아닐까요? 조각난 마음은 과연 어떤 언어로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칼 융의 초기 연구를 따라서 한때 조발성 치매라고 불렸던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그 미스테리한 정신세계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 정신분석가들은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조발성 치매라고 불리던 환자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과연 그 혼돈 속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요? 그 당시 의사들이 마주했던 건 마치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울과도 같았을 겁니다. 환자들이 쏟아내는 말이나 행동들이 전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어떤 논리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날카로운 파편들처럼 보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의 말이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요. 행동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냥 무작위적인 소음을 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저 그 현상을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자신이 오직 달콤한 버터로만 만들어진 게르마니아와 헬베티아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환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폴리와 내가 온 세상에 마카로니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의 흐름이 이런 기이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뇌가 손상되어서 나오는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 혼돈의 언어 속에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숨겨진 심리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칼 융과 같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후자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돈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주의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기능 중 하나죠.
초기에 이 문제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마음의 모든 이상 증상들이 각각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핵심 부품, 바로 주의력이 고장난 결과라면 어떨까 하고요. 비유하자면 마치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흐려지면 세상 모든 사물이 그냥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르네 마슬롱의 이 말을 보면 주의력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에 초청을 맞추는 렌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감각과 또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일종의 접착제와도 같은 거죠. 만약 이 접착제가 약해지면 세상과 자아를 구성하던 모든 조각들이 힘없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를 목록으로 만드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쪽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이론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정신병의 그 낯선 세계와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 경험을 이어주는 아주 기발한 실험적인 다리를 하나 놓게 됩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주의를 분산시킨 상태에서 단어 연상 과제를 시켜보는 거였죠. 만약에 주의력 저하가 정말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혼합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심이랑 저녁을 동시에 생각하다가 점력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실수 해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력이 흐트러지면 서로 다른 생각의 흐름들이 막 충돌해서 이렇게 기묘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인내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비슷한 소리를 가진 내동댕이 치다로 엉뚱하게 연결이 됩니다. 의미나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소리의 유사성만이 생각의 끈이 된 거죠. 이건 조발성 치매 환자들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유사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은 주의가 산만한 정상인의 마음이고 오른쪽은 조발성 치매 환자의 마음입니다. 왼쪽에서 언어적 혼합이 나타나죠?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연상이 논리적이기보다 피상적으로 흐르는 것도 양쪽 모두의 공통점이고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같은 메커니즘의 다른 표현일 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이상한 증상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종류의 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심각한 주의력 결핍이라는 비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작동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로 그 정신과정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주의력 저하가 이런 증상들을 만든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심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니까요. 융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이 가장 약해지는 또 다른 상태, 바로 꿈의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책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의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이라는 건 꿈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직장 상사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미지나 기억, 감정들이 하나의 기이한 이미지로 합쳐지는 것, 바로 이것이 압축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맞추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학에서 말하던 혼합, 또 정신의학의 생략은 모두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이라는 덫은 심리 원리의 일부였던 겁니다. 압축이야말로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융의 중심 명제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발성 치매의 사고 과정은 그냥 무작위적인 헛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환자가 깨어있는 동안에 작동하는 꿈의 논리인 것이죠. 정신병에서의 주의력 감소 상태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의 의식 상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신병이 깨어있는 꿈이라면 그 꿈은 압축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즉,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알았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왜입니다. 무엇이 이 기이한 꿈을 꾸게 만드는 걸까요? 그 동력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감정에 있었습니다. 융은 여기서 그의 평생의 연구를 관통하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을 도입합니다. 융이 제시한 답은 바로 감정 농도 콤플렉스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감정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자석이 있다면 그 자석은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억, 생각, 감정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겨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종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는 순전히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융의 스승이었던 오이겐 블로일러의 말처럼 주의력은 그저 감정에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가장 강력한 중심에 바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콤플렉스가 우리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조종사인 셈입니다. 이 콤플렉스의 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작용합니다. 혹시 중요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엉뚱한 말실수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융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 있던 컴플렉스가 일으킨 작은 반란 같은 겁니다.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게 결혼 행진곡을 흥얼거리는 것처럼 컴플렉스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슬며시 드러내곤 하죠.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에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이 강력한 콤플렉스들을 잘 조율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에서는 이 자아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콤플렉스들이 수면 위로 마구 분출해서 꿈의 논리, 즉 압축을 통해서 자신의 강력한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재봉사 환자의 사례가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마음속 핵심 콤플렉스는 인정받고 싶다는 아주 강한 소망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갇혔다고 느꼈고 이 억울함은 부당하게 죽은 소크라테스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외로운 감정은 유명한 노래 가사 무슨 까닭인지 내 마음 이리 슬픈고와 연결되어서 나는 노렐라이다 라는 또 다른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망상은 무의미한 헛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평생의 고통과 소망이 압축된 한편의 시였던 겁니다. 따라서 융의 연구는 단지 하나의 질병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서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힘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서사를 형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친한 친구 이름인데 입안에서만 뱅뱅 맴돌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노래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좀 곤란했던 경험은요? 이런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떤 지배자가 벌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카를 융의 초기 저작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의 영역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동안에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정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바로 그 힘의 정체가 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동을 조종하고 어떤 때는 기억을 잠시 지워버리기도 하고 감정을 막 뒤바꿔 넣기도 하는 이 모든 현상들 뒤에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정신분석의 선구자 카를 융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자석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자석은 그냥 자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슬픔이라던가 사랑 또는 두려움 같은 아주 특정한 감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과 관련된 모든 생각, 기억, 이미지들을 마치 쇠붙이처럼 전부 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융은 이걸 감정 핵심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정신에 박힌 가시 같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쿡쿡 찌르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죠.
근데 이 가시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마치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작은 인격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분명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 멋대로 조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시의 존재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콤플렉스는 생각보다 허술해서 여기저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다닙니다. 자, 지금부터 융이 고안했던 아주 독창적인 심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콤플렉스가 남긴 명백한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 단어를 하나씩 들려주고 그 단어를 듣자마자 즉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어떤 내용으로 대답하는가입니다. 마치 지뢰 탐지기가 땅속에 숨겨진 지뢰를 찾아낼 때 삐 하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어떤 특정 단어 앞에서 유독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그 지점에 우리 무의식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콤플렉스가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환자에게 아주 간단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바로 하얗다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은 보통 뭘 떠오르시나요? 눈, 구름, 종이. 아마 대부분은 바로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주 힘겹게 내놓은 대답이 뭐였냐면 까맣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간단한 단어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을까요? 그리고 왜 가장 단순한 반대말을 대답했을까요? 바로 그 망설임과 그 단순한 대답 속에 콤플렉스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에 가족을 잃는 아주 큰 슬픔을 겪었던 거죠. 그녀에게 하얀색은 더 이상 눈이나 구름 같은 아름다운 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고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차갑고 서늘한 하얀 천의 색이었죠. 슬픔이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과 얽힌 콤플렉스가 하얗다라는 이 평범한 단어 하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애도를 상징하는 까맣다라는 색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네, 이처럼 콤플렉스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의 사례를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 제시된 단어는 칠하다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동사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환자 역시 한참을 망설이다가 풍경이라고 대답했어요. 칠하다와 풍경. 언뜻 보면 풍경화를 칠하다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 같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그 망설임 속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을 그리워하는 나이든 여성이었는데 자신의 나이와 외모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칠함으로써, 즉 화장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려고 애썼던 거죠. 결국 칠하다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과 젊음에 대한 갈망, 그리고 연극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났던 과거와 연결된 아주 민감하고도 슬픈 감정의 방화세였단 셈입니다. 콤플렉스는 이렇게 특별한 실험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험실 밖,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곳곳에 자신의 지문을 아주 뚜렷하게 남기고 다니죠. 그렇다면 이 콤플렉스는 우리 일상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콤플렉스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4가지 놀라운 방식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증후적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증상처럼 나타나는 행동을 말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 젊은 여성이 꿈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커튼 뒤로 얼굴을 숨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의 꿈에는
억눌려 있던 성적인 소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의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순진하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소망과 연결된 수치심을 느낀 무의식 속 콤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서 코튼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바로 그 순간 콤플렉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나 휘파람 소리입니다. 이 남자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왜 수많은 노래 중에 하필 이 노래를 흥얼거렸을까요? 바로 그의 무의식이 이 멜로디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몰래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그 속마음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휘파람 소리를 타고 슬쩍 새어나온 것이죠. 그는 그저 익숙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노래를 선택한 건 바로 그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억의 실패, 즉 기억 착오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겪는 단순한 기억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 신사가 시를 외우다가 1단계, 하얀 천이라는 특정 구절에서 딱 막혀버립니다. 2단계, 왜 하필 여기였을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에게 하얀 천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덮는 수위를 떠올리게 했고 3단계, 이것이 자신의 비만과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4단계. 결국 그의 죽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 고통스러운 연상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 단어에 대한 기억 회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5단계.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가 기억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농담이나 말장난 속에도 콤플렉스는 숨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렌지를 보면서 뜬금없이 비슷한 발음의 독일어 단어인 화물열차 조차장이라는 농담을 툭 던집니다. 그냥 썰렁한 아재 개그 같죠? 하지만 그 속에는 최근에 오렌지를 선물로 받은 이탈리아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그의 강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식의 검열을 피해서 콤플렉스는 이렇게 엉뚱하고 교묘한 농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소망을 실적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콤플렉스의 활동에 대한 가장 풍부하고 깊은 증거의 원천, 바로 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을 만큼 꿈은 콤플렉스가 의식의 검열 없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펼쳐 보이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천루의 말이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고 근데 또 일어나서 달아나고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꿈이죠? 하지만 꿈은 절대로 무의미한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상징이라는 언어로 아주 정교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자, 이 꿈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꿈의 상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먼저 마천루는 성공에 대한 그의 거대한 야망을 뜻하고요.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말은 말처럼 일한다는 우리 표현처럼 그의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케이블이 끊어지고 말이 추락합니다. 이건 그의 경력 실패와 그로 인한 깊은 좌절감을 의미해요. 하지만 말은 다시 일어나서 달아나죠. 이건 실패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그의 강한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기수와 마차는 그의 질주하는 야망을 제어하는 새로운 책임, 바로 곧 태어날 아이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꿈은요, 경력에 대한 실망감과 가족이라는 새로운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던 겁니다. 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너의 야망은 좌절됐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해 라고요. 의식은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무의식의 언어로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콤플렉스가 의식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는지 그 아주 정교한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콤플렉스가 가진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어딘가로는 반드시 분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럴 때 우리 정신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의 방향을 전혀 다른, 덜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슬쩍 돌려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억압된 성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열정적인 직업 활동이나 아주 격렬한 스포츠로 풀어버리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속 깊은 슬픔과 걱정이라는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시끄럽고 더 유쾌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원래의 감정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콤플렉스의 아주 정교한 위장술인 셈입니다. 때로는 아예 정반대의 가면을 써서 콤플렉스를 숨기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가장 요란하게 웃고 극심한 불안에 떠는 사람이 가장 날카롭고 냉소적인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사람의 속마음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 그 역시 콤플렉스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만든 아주 교묘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과 방어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콤플렉스는 원래의 나라는 의식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자체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작은 인격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나 보던 이중인격이라는 현상의 심리적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콤플렉스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의 질문은 우리를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콤플렉스는 더 이상 숨겨진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하나의 괴물이 됩니다. 만약 이 괴물의 폭주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우리가 흔히 광기라고 부르는 것, 그 안의 말들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까요? 아니면 그 혼란스러워 보이는 말들 속에 사실은 어떤 숨겨진 논리, 심지어는 시적인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심리학의 한 고전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한 여성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환자가 남긴 이 한마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광기의 소음 정도로만 여겼죠.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 사람은요, 직업이 재봉사였어요. 평생을 아주 소박하고 성실하게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었죠. 30 후반의 병을 얻기 전까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뒤죽박죽으로만 보이는 언어에 사실은 그 나름의 규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영혼이 사용하는 어떤 문법 같은 게 존재한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녀의 말이 그냥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하자면 소리내어 말하고 있는 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죠. 바로 유추라는 도구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그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우면서도 또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녀의 선언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녀는 나는 소크라테스다 라고 말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철학자 소크라테스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 즉 유추인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고발당했어. 나쁜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가뒀고 나는 결국 이 감옥에서 죽게 될 거야.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부당함, 이 고결함이 인류의 위대한 현인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겪었던 그 순환과 똑같다고 느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로렐라이다. 이 로렐라이는 하이네의 유명한 시에 나오는 인어잖아요. 그녀는 바로 그 시의 한 구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바로 그 시의 첫 구절. 무슨 까닭인지 내 마음 이토록 슬픈가처럼요. 누구도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고립감을 로렐라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나는 스위스다. 왜 스위스일까요? 스위스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누구도 스위스라는 나라를 통째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로워야만 해. 그래서 나는 스위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됨으로써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선언하는 아주 놀라운 방식입니다. 바로 이 유추라는 방식이 그녀의 언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복잡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느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나는 소크라테스야라고 말하죠. 이 완전한 동일시, A는 B와 같다가 아니라 A는 B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꿈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추라는 첫 번째 열쇠를 찾았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녀의 언어는 단순히 상황을 비유하는 걸 넘어서 현실에서 채울 수 없었던 결핍을 채우는 아주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환상을 만들어냈는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녀가 어떤 현실을 살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이 현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여동생은 매춘부가 되기도 했어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했죠. 결국 아무런 경제적 기반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현실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은행권 독점 기업이야. 고아들의 여왕이고 이 정신병원의 주인이기도 해. 나폴리와 나는 온 세상에 마카로니를 공급해야만 해. 어떻습니까? 그녀의 내면 세계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실에서는 궁핍했지만 환상 속에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가 된 거죠. 현실에서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환상 속에서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보상의 논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현실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죠. 둘째, 그러면 무의식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내요. 셋째, 이 환상은 현실에서 거부당했던 소망들, 예를 들면 부, 존경, 통제력 같은 것들을 마음껏 성취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이 환상을 진짜 현실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이게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어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채우려는 일종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녀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환상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재봉사라는 그녀 자신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 해왔던 자신의 소박한 직업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 대체 불가능한 이중 폴리테크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재봉 기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훌륭한 교수라고 칭하고 하루 일당을 두블롱이라는 스페인 금화에 비유하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옷을 슈네켐 무제움 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저명한 길드와 박물관 이름을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말하자면 박물관에 들어갈 만한 최고의 의상이라는 뜻이죠.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최고의 옷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그 옷 자체야. 그 옷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이 완전한 동일시,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일과 자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이것만 봐도 그녀가 자신의 노동과 그 결과물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의미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도 따라오게 마련이죠. 이제 우리는 그녀의 환상 세계가 가진 또 다른 얼굴, 바로 상해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측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에 위대함이 있다면 다른 쪽 면에는 상처가 새겨져 있는 거죠. 나는 고아들의 여왕이다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나는 마비되었다고 호소합니다. 나는 은행권 독점 기업이다라는 부의 환상 뒤에는 나는 폭군 아래서 고통받는다는 박해망상이 따라오죠. 세상의 소유주라는 거대한 자아는 세상엔 불화와 잔인함이 가득하다는 고통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고통의 언어들은 사실 그녀가 현실에서 겪는 진짜 아픔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것, 정신병원 생활에 대한 불만, 억울하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전설 속의 폭군 게슬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게슬러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고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직원이 내 치마에 단을 달아주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하고 현실적인 불만이에요. 마음이 이런 작은 좌절을 거대한 박해의 이야기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 컴플렉스라는 건요, 그녀의 위대함에 대한 환상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상에 반드시 필요한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요. 이토록 거대한 행복의 환상을 만들어낸 대가로 치르는 심리적인 비용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이 꿈과 같은 세계 속에서도 현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녀 내면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은밀한 층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본적인 욕망들,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상징들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그리고 나는 빈의 프랑스 황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다. 여기서 그녀는 아주 유명한 왕족 부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녀의 남편인 프랑스 황제를 동시에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걸 정신분석에서는 압축이라고 불러요. 꿈에서 여러 사람이나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환자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전체를 자기 자신 안에 압축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품위 있는 배우자와 낭만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깊은 소망을 상징적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제와 황제의 관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환상은 우리를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이끕니다. 꿈의 언어가 그렇듯이 그녀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종종 억압되었던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곤 해요. 예를 들어 꼬리 위에 콧수염이 달린 4마리의 말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말은 종종 남성성을 상징하고 특히 꼬리 위에 콧수염이라는 이 기이한 조합은 그 상징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에로틱한 소망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탄생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꿈속에서 한 번은 주핑어 씨가 내 입에서 작은 남자 인형으로 튀어나왔어.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도 내 입에서 튀어나왔지. 이렇게 입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전치라는 개념의 아주 고전적인 예입니다. 말 그대로 성적인 주제가 원래 있어야 할 아래쪽에서 신체의 비성적인 부위인 위쪽으로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상징적인 출산을 통해서 그녀는 직접적인 성의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와 가족을 갖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녀에게 성적인 현실은 갈등이나 고통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기관을 통해 창조라는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녀 마음의 여러 층을 차례로 여행하고 나니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녀의 광기는 무너져 내린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름의 논리와 의미를 가진 복잡하고도 의미 있는 창조물이었던 거죠. 이 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는 마치 내면의 창조적인 충동에 이끌린 한 명의 시인처럼 자신의 증상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실망을 우리에게 묘사한다. 우리가 이 환자를 고장난 기계로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꿈의 언어로 시를 쓰는 창조자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깊이 있는 사례 분석은 우리가 광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 언어는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었어요. 은유로 쓰인 하나의 상징적인 자서전이었고 꿈의 논리가 깨어있는 현실 세계로 터져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고통과 희망,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대한 아주 깊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상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삶과 씨름하며 써내려간 한 편의 서사시였던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정신증의 언어가 일종의 꿈이라면 그 꿈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또 다른 꿈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강력하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환상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의 아주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정신의학계에서 그녀의 병은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냥 뇌의 기능이 무너져 내린 결과물, 딱 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의사들이 그녀를 관찰했지만 그녀가 쏟아내는 그 기이한 말들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혼돈의 증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오로지 달콤한 버터로 만들어진 게르마니아이며 헬베티아다. 언뜻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죠.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완전히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문장이 사실은 굳게 잠겨있던 그녀 내면 세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했을 뿐인 고도로 압축된 상징 언어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언어를 해독하려면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1845년에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재봉사로서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으로부터는 정직하고 능력 있다는 평판도 얻었지만 그 삶이 참 지독하게도 외롭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39이 될 때까지 그녀의 삶은 오직 일,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정신은 우리가 아는 현실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쓰는 그 언어가 광기의 소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은 그녀의 언어가 우리가 매일 밤꾸는 꿈의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꿈이라는 게 현실의 조각들을 막 뒤섞어 놓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억압된 소망이나 두려움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녀의 말 속에도 분명 의미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꿈의 언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감정농도 복합체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정신 속에 있는 작은 태양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억울함이라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아주 강력한 감정이 핵이 돼서 그 감정과 관련된 온갖 기억, 생각, 이미지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의식의 힘에 억눌려 있지만 정신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이 복합체는 마치 독립된 인격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녀의 그 기이한 말들은 바로 이 복합체들의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 책이 제시하는 분석 방법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떼어내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 말을 현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즉 은유로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상징이 대체 무엇을 비유하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그녀가 실제로 겪었던 삶의 경험, 그러니까 그녀가 뭘 원했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와 연결시키는 과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혼돈의 파편들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먼저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환상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억눌러 왔던 인정과 부,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갈망에 만들어낸 여왕의 환상들이죠. 이것들은 그녀가 현실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 그녀의 마음이 직접 창조해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수많은 위대한 이름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아니, 가난한 재봉사가 왜 하필이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재봉 기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재봉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지혜의 경지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재봉의 소크라테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녀는 소크라테스의 비극적인 운명에 자기 자신을 깊이 투영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부당하게 고발당해서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자신 역시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정신병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느낀 거죠. 나는 소크라테스다 라는 말은요, 결국 나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어요 라는 그런 절규였던 셈입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또 다른 인물은 독일 라인강의 전설에 나오는 요정, 로렐라이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공들을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신화 속 존재 말이죠.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로렐라이 하면 유혹과 파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녀가 주목한 건 하이니헤아이네의 시 로렐라이의 바로 첫 구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네 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무리해와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의사도 간호사도 그녀의 말을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 취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로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노래가 되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건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판타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소통의 단절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은유인 셈입니다. 그녀는 때로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중의 폴리테크닉이라는 좀 기이하게 들리는 칭호였는데요. 이 말은 그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폴리테크닉은 고등 기술 전문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죠. 여기에 이중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술적 숙련도가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봉뿐 아니라 요리, 그리고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말이죠.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소망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는 교수직, 즉 자신의 기술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학문적인 지혜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더블룬 금화, 즉 자신의 노동에 대해 합당하고도 풍족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처럼 이중의 폴리테크닉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요, 평생 무시당했던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그에 걸맞은 지적인 명예와 물질적인 부를 동시에 얻고 싶었던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화려한 소망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여왕이 되면 될수록 현실의 상처는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왔겠죠? 이제 우리는 그녀 이야기의 어두운 이면, 즉 그녀가 정신병원이라는 감옥 안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무멸감이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게슬러라는 인물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게슬러는 스위스의 독립영웅 빌헬름 텔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총독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 정신의 독특한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그녀가 겪는 현실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치마에 장식 테두리를 안 달아준다거나 의사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이 사소한 부당함이 그녀의 내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폭군에게 핍박받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게슬러라는 이 거대한 상징을 빌려와서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사소한 게 아니며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인 역사적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심리적인 증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기존에 있던 상징만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운후펠란트적이라는 세상에 없던 형용사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요. 19세기 독일의 아주 저명한 의사였던 후펠렌트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후펠렌트는 이상적이고 훌륭한 의술을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거죠. 여기 아니다라는 뜻의 접두사 운을 붙여서 운후펠렌트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단어는 의사답지 않은 의술의 본줄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의미를 가진 그녀만의 전문 용어였던 셈이죠. 의사가 춥지 않게 입어야 건강에 좋다는 자신의 주장을 무시하고 속치마를 빼앗아 갔을 때 그 행위는 그녀에게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운후펠란트적인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상처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름 붙이려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소망의 상징들과 상처의 상징들은 그냥 개별적인 표현으로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징적인 벽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현실의 고통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하고 정교한 대체 현실, 즉 말로 만들어진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환상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의 이름을 빌려와서 유력한 남자와의 상징적인 결혼을 선언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 부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고귀한 혈통도 얻었죠. 더 나아가 그녀는 입을 통해 아이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부유한 가문의 이름을 따왔고 딸은 자신처럼 상처 입은 존재로서 소크라티스 대리인이 되어 어머니의 억울함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맡았죠. 이 환상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재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 훌륭한 남편과 자녀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입에서 태어났다는 이 기이한 환상은 아래에서 위로의 전치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출산과 같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아래의 행위를 정신적이고 언어적인 창조, 즉 말이라는 위의 행위로 바꾸어 놓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육체에서 벗어나서 말과 상징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영역으로 도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그녀의 딸은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의 마법 같은 탈출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평범한 여성이 자기 정신 안에 이토록 거대하고 정교한 세계를 창조해낸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과 정신질환의 본질에 대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관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병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녀의 말을 뇌기능 장애가 만들어낸 의미 없는 소음으로 보고 그 증상 자체를 제거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시각이죠. 다른 하나는 이 책이 제시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녀의 말을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응축된 상징적인 언어로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희망과 좌절, 상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증상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진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다시 세우려는 영혼의 처절하고도 창조적인 몸부림인 거죠. 결국 그녀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려는 욕구가 어쩌면 생존 그 자체만큼이나 본능적이고 강력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정신은 그저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조각들을 걸어 모아서 삶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줄 하나의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엮어내려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나긴 정신의 탐사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외와 이해일 것입니다.